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저게 웬 비명소리요? 살벌하기도 하구만. 뭐긴 뭐겠나. 날강도가 또 뇌물을 바치라며 애먼 사람에게 곤장질을 하고 있는 게지. 하여간 하루라도 재물을 못 얻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 위인이요. 그런 소리 말어. 날강도가 들었다간 사단이 날 것이니.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건 말건 강사또에 가렴 주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마을 일대에 유례없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비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나? 신소리 말고 빨리 피하게. 이러다 뼈도 못 추리겠으니. 그래, 어서 가세. 불어난 강물이 마을 전역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재도구만 챙겨서 부랴부랴 간신히 몸을 피했지요. 헌데 집안은 물론이고 논밭이 모조리 쓸려나갔지요. 그리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고 말았답니다.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길서민의 집이 모조리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뒤만 따라오셔요. 물이 불어나 위험하니까 어서 저한테 업히셔요. 길서민은 간신히 부모님 두 분만 건사하여 마을 뒤편의 언덕에 올랐지요. 언덕 아래 물고비를 보면서 길서민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일을 해서 산 집이 꼼짝없이 물에 잠기고 말았으니까요. 때거리도 없으니 이를 어쩐담. 그렇지,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관하로 가보지요. 그리하여 길서민은 부모님을 모시고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신랄 같은 희망에서였지요. 허나 관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아문이 닫혔잖아. 하기사 욕심쟁이 강사또가 어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일찌감치 관아의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도저히 못 참겠소. 여기 굶주린 백성이 이리도 많은데 사또는 어디 계시는 거요? 아니, 고을 사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리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길서미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자 동네 사람들도 함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온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사또를 불렀지요. 에이 시끄럽다. 이것들아 썩 꺼져라. 니놈들이 꺼지지 않으면 모조리 잡아서 치도곤을 놓겠다. 그렇게 포졸들이 들이치니 사람들은 깨갱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헌데 집도 절도 다 떠내려갔으니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결국 관아 근처에서 움막을 치고 살게 되었지요. 여기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우리의 주인공 길서미도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것 좀 들게. 아니 이게 웬 죽입니까? 조정에서 구율미를 보냈다네. 날강도 그 작자가 뭉텅이로 빼돌렸지만 그래도 죽을 끓일 정도는 남았네. 난리통에 친해진 석씨 아저씨가 죽 한 그릇을 가져왔지요. 배고픈 길서미는 죽그릇을 그대로 정신없이 들이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씨 아저씨. 고마울 게 뭐 있나.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물에 빠져 죽었을 걸세. 나 같은 떠돌이를 구해준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네, 길섬이. 헌데 날이 더워지자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운막촌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지요. 길서미도 다를 바 없었지요. 그래도 길서미는 머슴이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길서미가 허드레시를 하고 잡곡을 좀 가져오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길서미가 뛰어가 보니
불량배들이 젊은 처자를 희롱하고 있었지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야? 여기서 돈을 벌면 우리에게도 떡고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제 보니 마을에서 좌판을 깔고 떡을 파는 처자였지요. 헌데 이 나쁜 불량배들은 처자에게 자릿세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당장 돈이 없으면 뭐 다른 것으로 값을 치러도 된다. 이건 옷이오. 멀쩡한 사내들이 모여서 이 무슨 행패입니까? 아니, 행패라니? 행패는 네가 부리고 있지 않느냐? 불량배들은 처자를 둘러싸고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길서미가 꾀를 내었지요. 저기 포졸들이 온다. 모두 튀어라. 포졸이라는 말에 불량배들은 거미새끼 흩어지듯이 달아났습니다. 힘이 빠졌는지 처자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길서미가 얼른 달려가서 부축하였지요. 뉘신지는 모르나 감사합니다. 에이, 내가 뭐 한 게 있어.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니겠소. 그리하여 길서미는 처자를 업고 거처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효시미를 업고 돌아온 길서미는 조심스레 움막 안에 들였지요. 비록 남루한 거처였으나 효시미를 간호하는 그 손길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서미와 효시미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나저나 원래 어디서 사셨습니까? 성의 남문 밖에서 작은 주막을 하나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리였지요. 허나 물난리에 모조리 떠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려. 효시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길서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메여서 참아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세상 일이란 게 또 모릅니다. 언젠가 주막이 다시 문을 열 날도 오겠지요. 고맙습니다. 길서미는 솥에서 물을 덜어 따끈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효시미는 호호 불며 차를 마셨지요. 고맙습니다. 그리 말씀 마십시오. 내일도 저작거리에 일하러 가는데 혹여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힘이 나는군요. 어째 길서미는 효시미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길서미는 일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효시미를 찾았습니다. 움막을 수리해주기도 하고 무거운 것은 대신 들어주었지요. 하루는 길서미가 남은 죽을 퍼와 효시민의 집으로 향했지요. 오늘은 이게 좀 남았길래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이, 뭐 아닙니다. 나눠 먹어야 진짜 배부르지요. 효시민은 웃으며 그릇을 받아들었고 길서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둘의 마음속엔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날들이 어느덧 일주일째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허나 그 사이 단 한 번도 강사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웅성댔습니다. 아니, 사또란 작자가 이 판국에 어디 숨었단 말이오? 참나 이 꼴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요? 그러던 차에 벼랑간 강사또가 마을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사또는 우락부락한 호위들을 잔뜩 이끌고 거들먹거리며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사또다. 드디어 사또가 오셨어.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강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허나 강사또는 엎드린 백성들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에 잠겼던 논밭을 둘러보며 뭔가 이것저것 재보는 눈치였지요. 그리고는 곁에 선선비와 궁시렁궁시렁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저거 뒷골목에서
양민 등쳐먹는 놈이네. 그 이름이 뭐더라? 한량패 두목인 곽행수라지. 아니, 그런 자랑 사또가 같이 다닌단 말이오? 그러게 참으로 말세로군. 불량배처럼 생긴 자들이 강사또 주위에 우그룩을 모여 있었지요. 누군가는 창을 들고 있었고 또 누구는 손도끼를 허리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또란 작자가 도적패를 거느리고 다니는 겐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걸 사또랍시고 고개를 조아렸으니 글 공부하며 배운 경전이 대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군 그래.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긴 장막 끝에 물길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떠내려갔던 집기들이 진흙 속에서 하나둘 나타났고 흙더미로 변한 논밭이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냈지요. 해가 막 솟아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낫과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물에 떠내려간 것을 주워 모아 다시 논과 밭을 일구려는 몸부림이었지요. 농사는 망쳤지만 감자라도 심자고.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그렇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자는가. 그리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 논으로 밭으로 향하였지요. 허나 그곳엔 예상치 못한 광경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이 밭은 이제부터 곽행스님 거다. 감자든 콩이든 심으려면 허락을 받거라.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가 싶어 우두커니 서서 눈만 껌뻑였습니다. 불량배들은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눈앞에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었지요. 여기는 다 곽행스님 땅이다. 잡아라. 논문서다. 반문서도 있지. 관가에서 도장도 찍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조상 대대로 갈고 닦던 땅인데. 언제 땅을 판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문서요? 그러나 불량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분이 안 풀린 사람들은 다시금 관하로 몰려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닫기 전에 어떻게든 따져보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사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의 논밭이 죄다 도적패 손에 넘어갔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해를 당한 백성이라도 이런 날강도 짓은 못 참습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강사또는 관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용히들 하거라. 너희가 물난리에 도망가 있을 때 곽행수와 그 부하들이 논밭을 지켰느니라. 그러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곽이득이 무신 행수요? 백성 등쳐먹던 놈이. 그 작자들은 지키긴커녕 술만 처먹고 돌아다녔소이다. 허나 강사또는 오히려 호통을 쳤지요. 시끄럽다. 관가에서 결정한 일이니 괜한 소리 말거라. 논밭 문서엔 관인도 찍혀있다. 허니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런 사또가 어디 있단 말이오. 이런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이오. 관아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둘 밀려 나왔습니다. 문은 다시 굳게 닫혀 포졸들이 창을 든 채 지키고 섰지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젖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요. 자기 논에 소작을 붙이라니. 이게 무슨 세상이냐. 평생 땀 흘려 지은 땅에서 이제는 풍삭을 받는 처지라니. 논밭을 잃은 사람들은
울다 지쳐 눈을 붙였지요. 그날 밤 길섬이가 자고 있던 움막문을 조심스레 여는 이가 있었지요. 다름 아닌 석씨 아저씨였습니다. 길섬이 자네 일어나 보게. 어이쿠, 석씨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쉿. 조용히 하게. 석씨는 주위를 살피고는 품속 깊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지요. 이게 어사마패입니까? 내 정체를 이제야 밝히네.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어사라네. 원래는 강사또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지. 길섬이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지요. 그럼 지금껏 여기 계셨던 것도? 그자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포악한가 몸소 알아내야 했다네. 허나 아직 증거가 모자라. 문서도 증인도 부족해. 석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네. 마을 사람들이 이리도 고통받는데 어찌 무시할 손가. 맞습니다요. 어사나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길섬이가 어사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석어사는 손수 길섬이를 일으켰답니다. 내일 자네랑 같이 목사께 가세. 간청에서 역조를 빌리고 조정에 급보를 넣어야겠네. 예,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허나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움막 뒤편 깜깜한 그늘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석어사와 길섬이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조심하게. 이 근처엔 산적 무리가 어슬렁댄다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헌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도끼와 곤봉을 든 채 길을 막아선 산적패였지요. 거기 서라. 이 산은 우리 곽행수님의 구역이다. 어디서 두 놈이 쥐새끼처럼 살금살금 빠져나가려 하느냐?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어서 썩 물러거라. 암행어사 출도다. 이놈들아. 석어사는 당황하지 않고 품속을 뒤져 마패를 꺼내려 하였지요. 헌데 아무리 뒤져도 마패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여기에. 혹시 마패를 잃어버리신 겁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석어사가 허둥대자 불량배들은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저 꼴 좀 봐라. 마패도 없으면서 어사라고? 이제 봤더니 허울 좋은 가짜로고. 얘들아, 저 가짜 어사에게 맛 좀 보여주도록 하자. 불량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었지요. 두 사람은 맞서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지요. 결국 복날 개맞듯 얻어터진 끝에 길섬이는 그 자리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은 그냥 내버려둬라. 저 늙은 놈은 잡아다가 우리 행수님께 데려가자. 길섬이가 눈을 떴을 때는 어두운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입가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효심이 처자가 어쩐 일이요? 제가 마침 지나가다 발견하여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길섬이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효심이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자꾸만 눈을 피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효심이는 조용히 움막을 나섰지요. 길섬이는 자는 척하다가 살금살금 그녀의 뒤를 밟았지요. 효심이가 도착한 곳에는 놀랍게도 강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비단 도포를 입고 사내들을 거느린 채 뒷짐을 지고 서 있었지요. 어서 와라. 주모 처자. 약속대로 했습니다. 마패도 넘겨드렸고 첩자 노릇도 다 했습니다. 우리 집 주막만 돌려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 지켜보던 길섬이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효심이 처자가 바로 강사또의 간자였던 것입니다. 그간 마을 사람들을 정탐하고 서거사의 마패까지 훔쳐낸 것이 바로 효심이 처자였지요. 길서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진하기 짝이 없구나. 그런 약조를 믿었단 말이냐. 너 같은 것은 살아있으면 귀찮다 이 말이지. 그 말과 함께 불량배들이 칼을 빼드는 것이었지요. 광경을 지켜보던 길서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일단 효심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길서미는 근처에 있던 횃불을 들고 불량배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불똥이 번쩍 튀었지요. 사람 살려라. 여기 불이 났다. 갑자기 뭔 소란이냐? 마을놈들이 몰려온 게냐? 길서미가 소란을 피우자 불량배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또나리, 어서 도망가십시다. 불길이 번지면 큰일입니다요. 못난 것들. 나 먼저 도망칠 테니 니들은 뒤따라오거라. 강사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틈을 타 길서미는 효심이를 업고 달아날 수 있었지요. 길서미는 기진맥진한 효심이를 업고 마을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신나게 얻어맞은 효심이는 여기저기 피멍이 들었지요. 누우시오. 상처를 돌봐드리리다. 안 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처자? 왜 그러시오? 효심이는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 같은 년은 그냥 상처가 도져서 죽는 게 옳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죄다 배신하고 어사나리의 마패까지 훔쳐낸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효심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흘러내렸지요. 그깟 주막 하나 되찾으려고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지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절 죽여주십시오. 길서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정말로 후회한다면 살아서 갚으셔야지요. 살아서 말입니까? 서거사 어르신을 구하고 사람들을 도탄해서 구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외다. 효심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어깨를 떨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요. 길서미는 효심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효심이는 밤새 울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였지요. 길서미님, 저 같은 것을 어찌 이리도 따뜻하게 대해주시옵니까? 처자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 나는 압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둘의 눈이 조심스럽게 마주하였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살며시 입을 맞추었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금은밤이었지요. 서거사를 구출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거사께서는 관아 감옥에 계세요. 알겠소. 나한테 맡기시오. 몸 조심하셔요. 길서미는 관아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긴장은 여전했지요. 감옥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서거사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길섬이 자네가 어찌? 말은 나중에 하시지요. 어서 빠져나갑시다. 길서미는 서거사의 쇠사슬을 풀고 부축하여 조심스레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막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횃불이 번쩍 비추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탈옥이다. 잡아라. 결국 길서미와 서거사는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사또는 이를 갈며 웃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감히 내 감옥을 털다니.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여주마. 여봐라. 저놈들을 끌고 가거라. 그리하여 사흘 뒤 마을 한복판에 마련된 형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거사와 길서미는 형틀에 묶인 채로 무릎 꿇고 있었지요. 망난이 어디 있느냐? 어서 저놈들 목을 베어버릴 준비를 하거라. 망나니는 칼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강사또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지요. 너희들이 바로 백성의 재앙이다. 니들 죄를 네가 알겠느냐? 강사또가 고함을 쳤지요. 허나 길서미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또,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오. 수해가 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빼앗으려는 당신 같은 수령이 바로 재앙이오. 길서미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대꾸도 못한 강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였지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의 목을 베어라. 그때였습니다. 형장 안으로 한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효심이었습니다. 길서미님, 효심이는 전력을 다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길서미가 번개같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마패가 여기 있다. 뭐라고? 길서미는 망나니가 달려드는 순간 날렵하게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서거사를 풀어주었지요. 어사나리, 마패를 받으십시오. 드디어 때가 왔군. 어사는 크게 심호흡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벼락같이 고함을 쳤답니다. 암행어사 출동이라. 그 한마디의 형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지요. 포졸들은 무기를 죄다 떨어뜨렸습니다. 강사또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암행어 사라니. 강행수와 불량배들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지요.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이다. 내 딸내미 떡 좌판 부순 놈. 저놈이 우리 곡식 훔쳐갔다. 어서 잡아라.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모조리 붙잡았습니다. 그 속엔 벌벌 떠는 곽행수도 있었지요. 사람들 괴롭힐 때는 재미가 좋더냐? 맞아라 이놈아. 한 대 더 맞아라.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지요. 곽행수는 처량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거사가 마패를 높이 들고 명을 내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죄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밟고 있었습니다. 강사또만은 끝까지 입을 닫지 않았지요. 그깟 백성들 말만 듣고 날 죄인 취급하다니? 증거가 어딨단 말이오? 나는 결백하외다. 백성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날강도 이후안무치한 작자야. 당신 때문에 우리 논밭이 다 날아갔다. 어사님, 저놈은 말만 번드르르한 천하의 악당입니다요. 허나 서거사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도 없이 벼슬아치를 처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사 어르신, 이것을 봐주시옵소서. 효심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 손엔 문서 한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강사또가 곽행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논밭을 불법으로 넘긴 계약 문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서거사는 눈빛을 반짝이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강사또의 친필 서명과 관인이 찍힌 각종 문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벌 받을 짓이로구나. 강사 또 더는 발뺌하지 못하겠구려. 천하의 악당 강사또도 별 수 없었지요. 강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모은 재물을 몽땅 바치겠나이다. 입 다무시오. 그대는 정무를 팽개치고 백성의 땀을 제물로 바꾸었소. 심지어 조정에서 파견한 어사를 공격한 천인 공노할 죄인이오. 서거사의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강사또 그대는 봉고파직이요. 포졸들이 강사또를 끌고 나갔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지요. 강사또 밑에서 날뛰던 불량배들도 모조리 추포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백성들을 수탈한 죄로 큰 벌을 받았지요. 그리하여 마을을 생지옥으로 만든 강사또의 행보는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왔지요. 길서미와 효시미는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례는 다름 아닌 서거사였지요. 어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오. 혼례 후 두 사람은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꽤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봉양하며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주막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졌지요. 한편 마을에는 복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수해로 흙이 비옥하게 된 덕분일까요? 그해 농사는 그야말로 대풍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 끝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하지요. 예, 당신과 함께라면요. 효시미는 조용히 길서미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길서미는 효심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경기도 어느 마을에는 아주 돈이 많은 정필윤이란 갑부가 살았습니다. 헌데 이 정갑부는 너무나도 구두쇠여서 쌀 한 톨 베푸는 일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정갑부가 제 넘어 건넌 마을에 가고 있을 때였지요. 이거 벌써 날이 어두워졌구나.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 한참 동안 산길을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폐허가 된 절을 찾았었지요. 잠자리에 들였는데 어째 바깥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먹어서 되겠나? 이것도 먹게. 고맙네. 자네도 먹게. 웬 사내들이 절간 한켠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헌데 어째 좀 으시시했지요. 참으로 괴이쩍구나. 불도 켜지 않고 술자리를 갔다니 이 무슨 기행이란 말인가. 가만히 살펴보니 술상에는 빈 접시와 빈 그릇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둘은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었지요. 정갑부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하여 정갑부는 조용히 두 사내를 지켜왔답니다. 이번에 이 동네에 아이가 태어났네. 참으로 복이 많은 아이일세. 잘 알지. 놀기만 해도 하루에 쌀이 10가마니는 쌓일 것이야. 이 아이와 맺어지는 집도 많은 복을 누릴 것이네. 그래, 가난하지만 인심이 넉넉하고 사람뿐 아니라 귀신에게도 너그럽지 않은가. 그렇지. 그러니 우리 같은 엽기들도 알아서 피해가는 거라네. 그러던 둘은 이번에는 다른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쟤를 넘어 부잣집에도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다네. 그 구두쇠 집안 말인가. 참으로 고약한 집이야. 베푸는 마음이 약했을 때도 없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거덜을 내놓으세나. 그렇지. 거덜을 내놓으세. 정갑부는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이것들은 걸기가 틀림없구나. 들러붙으면 어떤 집구석이든 망하고 만다는 액신들이 아닌가. 헌데 말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집이 어째 자기 집인 것 같았지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집구석이라면 꼼짝없이 우리 집이 아닌가.
소름이 쫙 끼친 정갑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정갑부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어젯밤 정갑부의 아내가 예쁜 딸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정말로 어여쁜 아이로구나. 부인, 수고했소. 정갑부는 멍하니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허나 그 얼굴에선 웃음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걸귀들이 말한 집이 정말 우리 집이었구나. 그날 밤 정갑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이 거덜나게 둘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걸귀놈들의 저주를 피해야 해. 결국 정갑부는 새벽이 채밝기도 전에 말을 타고 제를 넘었지요. 정갑부는 건넌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아이를 낳은 집이 어디요? 손씨 댁이라오. 어제 아들 하나 낳았지. 살림살이는 가난한 집이지만 부부가 정이 많고 착한 집이오. 틀림없다. 귀신들이 말한 아이가 바로 저 집 아들이야. 정갑부가 뛰어가니 작은 초가집에서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지도 않고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복을 어떻게 가져온다? 그래, 저 아이를 우리 딸과 혼인을 시켜야겠구나. 헌데 어떻게 해야 순순히 혼인 허락을 받아낼까? 손시내를 멀찍이 바라보며 정갑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지요. 옳거니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지. 정갑부는 그 길로 왈패들을 풀어 건넌마을의 빈문서를 사들였습니다. 이 돈을 가져다가 건넌마을 빈문서를 몽땅 사오거라.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고리대라도 시작하셨습니까요? 예끼 이 사람아. 사오라면 빨리 사오기나 하거라. 정갑부는 건넌마을의 빈문서를 한 장, 두 장씩 사들였습니다. 마을 전체의 빚이 죄다 정갑부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이로써 건넌마을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로다. 이후 정갑부는 왈패들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건넌마을로 보냈습니다. 왈패들은 빚독촉을 가장하여 마을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요. 당장 갚지 않으면 집을 몽땅 털어가겠소.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정갑부는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길로 곧장 손신의 집을 향했지요. 여봐라, 손서방은 있느냐? 정갑부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손씨는 정갑부의 부름에 따라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요새 마을이 빚더미에 앉았지 않은가? 내게 그 해결책이 있어서 왔다네. 그러자 마음씨 착한 손씨는 정갑부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말씀만 하시지요, 갑부나리.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네 아들이 잘 크고 있다 들었네. 그러니 말인데 그 아이를 우리 집 대릴 사위로 들이면 어떻겠나? 대신 마을의 모든 빚은 앞으로 20년간 말미를 주겠네. 자네만 약조하면 마을이 죄다 구제되는 셈이라네. 손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착한 이웃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손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말없이 초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찌시려고요? 우리가 고개를 저으면 마을은 더 망가질 것이요.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망가뜨릴 수야 없지요. 알겠어요. 서방님 뜻대로 하셔요. 정말 미안하오, 부인. 우리 아들 손돌이에게 미안하지요. 두 부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허나 마을을 구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손씨는 다음 날
정갑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댁과 인연을 맺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저희 손으로 키우고 싶소. 17이 되는 해 직접 보내겠습니다. 좋네. 그 정도야 들어주지. 이제야 사돈이 되었군. 참으로 경사로다. 그리하여 손씨네 아들은 정갑부의 대릴 사위가 되기로 하였답니다. 손씨의 아들 손돌이는 어느덧 17이 되었습니다. 손돌이는 어질고 성실해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손돌아, 이제 너도 장부가 되었다. 약조한 대로 정갑부댁으로 가야 할 때다. 예, 아버지. 마을을 위해 가는 길이니 제게 주어진 도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손돌이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정갑부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정갑부는 뛸듯이 기뻐했지요. 잘 왔다, 손돌아. 네가 바로 그 복 많은 아이구나. 복이라니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게 있다. 여하튼 우리 집은 저주에서 벗어난 셈이야. 헌데 정갑부는 그 성품이 여전하였지요. 손돌이를 사위로 대하기보단 머슴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손돌아, 오늘은 장작을 해오고 내일은 마당을 쓸 거라. 뭐, 세경이라니?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그게 나올 말인 게냐? 정갑부는 손돌이를 아주 신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빚을 핑계대며 세경 한 푼 주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또 있었으니 정갑부의 외동딸 금옥이었습니다. 금옥이는 정갑부를 닮아서 성질이 아주 고약했지요. 아버지도 참. 어디서 저런 촌스런 사내를 제 신랑이라 하셔요? 저는 양반가에 시집 가고 싶단 말이에요. 금옥이는 입이 대빨 나왔지요. 금호가 조용히 하여라. 손돌이는 우리 집의 부적 같은 존재란 말이다. 걸기란 것이 있단 말이야. 알겠느냐? 걸기는 무슨. 그럼 미신 그만 믿으셔요. 금옥이는 걸기 운운하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었지요. 금옥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돌이를 구박하였지요. 오늘은 날이 더우니 저잣거리에서 얼음을 구해와요. 이 날씨에 얼음을 어찌 구한단 말이오? 구하라면 구하세요. 이 집안 대릴사위가 그것도 못한단 말이어요? 한겨울엔 피라미를 잡아오라 하고 봄이면 국화꽃을 꺾어오라 하질 않나. 그저 억지 중에 억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그릇을 엎어놓고 손돌이 탓을 하기도 했답니다. 답답해서 어찌 살겠어요. 아버지, 다른 사윗감 들이셔요. 그놈이 아니면 안 돼. 귀신들이 듣는다. 귀신들이.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래도 손돌이는 꾹 참고 말없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머슴들보다도 부지런히 일했지요. 그러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갑부는 기생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들이켰지요. 내가 누구냐? 마을 제일의 부자가 나다 말이야. 집안에 부적이 있으니 걸기 따위 무섭지도 않다. 비틀비틀 대문을 나선 정갑부는 작은 다리를 건너려 하였습니다. 헌데 취기가 너무 샜던 것이지요. 눈앞에 무슨 헛것이 보이는 것이었죠. 누구냐? 아니 니들은 설마. 너무 놀란 정갑부는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갑부는 크게 다치고 말았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그러나 정갑부는 며칠 후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말았지요. 손돌이는 대릴사위 된 도리로서 성심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진 대접을 받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허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걸기를 만났던 정갑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제 그 사연을 아는 이는 아무도 남지 않았지요. 난 그 사람하고 못 살아요. 미신 때문에 혼인이라니요. 지금 당장 이혼이에요. 금옥이는 강짜를 부렸지요.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옥이는 손돌이와의 혼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신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린 이제 이혼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손돌이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땀 흘린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허나 금옥이의 폐악질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갑부가 사들였던 마을 빚을 손돌이더러 갚으라고 하였지요. 이 빚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나요? 당장 돈을 갚으란 말이에요. 그 큰 돈을 어찌 갚소? 조금만 말미를 주시구려. 일 없어요. 못 갚겠으면 집이며 논이며 죄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손씨네는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 말았지요. 아씨마님의 지신이 썩 꺼지거라. 아니 대관절 여길 떠나 어딜 가란 말이오. 우린들 알겠나? 하여튼 당장 비우란 말이다. 빈털터리가 된 손씨네는 결국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손씨 일가는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씨는 몸져 눕고 말았지요. 손돌이는 아픈 아버님을 대신하여 이리저리 품을 팔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은 점점 위중해졌습니다. 손돌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남을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손씨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손돌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밤새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힘이 모자라 죄송합니다. 이 손돌이 절치부심하여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온 그날 밤이었지요. 손돌이는 어머니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삽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어머니 봉양도 하고 아버지 무덤도 돌보지요. 집을 떠난 손돌이는 보부상이 되었습니다. 찹쌀떡을 한 짐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지요. 찹쌀떡이요. 입안에 착착 붙는 맛있는 찹쌀떡이 왔소이다. 손돌이는 장터를 따라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 손돌이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큰일이로구나. 이대로 가다간 산속에서 얼어 죽게 생겼네. 그때였습니다. 풀숲 사이로 나지막한 낡은 사당 하나가 보였지요. 기왓장은 몇 조각이나 빠졌고 문짝은 한쪽이 삐거덕 열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로다. 오늘 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손돌이는 조용히 목례를 하고는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은 스산하고 차가웠지요. 문득 제단을 보니 장군상 앞엔 차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곡물 하나 없는 것이 참으로 썰렁하고 헛헛하구나. 손돌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팔다 남은 떡을 꺼내어 조심스레 재상 위에 올렸습니다. 장군님, 달콤한 떡을 바칩니다. 오늘 밤 신세를 지겠으니 굽여 살펴주시옵소서. 손돌이는 장군상 앞에 웅크려 잠이 들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돌이가 잠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요. 사당 안이 갑자기 쾅 하더니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기왓장이 우수수 떨어지고 문짝은 덜컥덜컥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손돌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손돌이 눈앞에 갑자기 한 사내가 나타났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풍채가 곰처럼 장대했습니다.
눈썹은 칼처럼 곱고 수염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지요. 갑옷을 차려입은 장군이 손도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놈 손돌이, 네가 한 일을 네가 알렸다. 손도리는 너무 겁이 나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손도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장군님, 아니 장군 신령님.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요? 장군은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특하다. 기특해. 나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임장군이다. 죽은 뒤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주었지. 헌데 100년이 넘도록 나를 찾는 이가 없더구나. 헌데 자네가 떡을 바치고 이 몸에게 공경을 표했지. 참으로 기특하다 이 말이다. 장군이 또다시 웃었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한지 사당이 광광 울렸지요. 손도리는 덜덜 떨며 무서워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이제부터 복을 내릴 것이니 내 말 잘 듣거라. 네, 공손히 듣겠습니다요. 너는 지금 당장 남쪽으로 가거라. 가서 말린 전복을 구하여라. 예? 전복이요. 대관절 그걸 왜? 알겠지, 말린 전복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장군은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었지요. 손도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당 밖에선 산새가 짹짹 울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지요. 꿈이 어쩜 이리 생생한가. 손도리는 제단 위를 바라보았지요. 어젯밤 올려둔 떡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전복이든 뭐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손도리는 그날로 남쪽으로 발길을 향하였습니다. 말린 전복이요. 한 술에 가득 주시구려. 아니, 이보시오 청년. 전복 한 수레면 수십 냥인데 그걸 어찌? 괜찮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었으니 날 믿고 다 주십시오. 손도리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전복 한 수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린 전복을 사들이니 손도리에겐 딸랑 2쪽만 남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도리는 수레 옆에 멍석을 깔고 누웠지요. 바닷바람을 입을 삼아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했구나, 손돌아. 임장군이 다시 나타났지요. 이제부터 마지막 시험이다. 수레를 몰아 한양으로 가거라. 거기서 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한양에서 전복을 팔겠습니다요. 갑자기 임장군의 눈이 불덩이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명심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거꾸로 입은 자에게 팔거라. 옷을 거꾸로 입다니요? 그게 도대체? 알겠지? 거꾸로 입은 자다. 장군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손도리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손도리는 곧장 수레를 끌고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전복 수레를 장터 한복판에 세우니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오, 전복이라니. 나한테 파시게 2배, 아니 3배를 쳐주겠네. 얼른 값을 말하게. 늦으면 다른 이한테 넘긴다네. 손도리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팔 수 없습니다. 안 팔 거면 왜 들고 나온 것이오? 젊은 놈이 감히 장터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지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처녀가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 얼굴은 하얗고 고와서 마치 선녀 같았답니다. 헌데 어째 어딘가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전복을 파시나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제발 팔아주세요. 사정이 있어 꼭 필요합니다.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답니다. 손또리는 처녀의 차림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번쩍 떴지요. 아, 글쎄, 이 처녀는 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전복을 팔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지요. 그리하여 손돌이는 다음날 아침 처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손돌이는 골목을 돌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버티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손돌이는 처녀가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입니다. 수레는 여기 창고에 두셔요. 전복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오니 처녀가 다과상을 차려놓았지요. 어제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어찌나 경황이 없는지 옷차림을 살펴볼 사이도 없었답니다. 연화은 얼굴이 빨개져 있었지요.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연화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정의 벼슬아치로 천국 사신을 접대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번 사신이 어찌나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지요. 이 사신은 귀한 건전복을 어서 빨리 곡물로 내놓으라며 아주 강짜를 부리고 있었답니다. 하도 때를 쓰는 바람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려.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건전복을 구할 길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뿐 아니라 이 나라에 큰 화를 입을 참이었답니다. 연화는 전복을 구하러 백방으로 수소문을 다녔지요. 그렇게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치마를 거꾸로 입은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손돌이님께서 때마침 건전복을 가지고 오셨지 뭐예요? 연화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번쩍이는 금백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전복값의 10배, 아니 100배라도 모자라지요. 부디 받아주세요. 이것은 제 감사를 담은 것이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구해주신 대가입니다. 꼭 받아주셔야 해요. 손돌이는 마지못해 그 금을 받아들었습니다. 헌데 연화의 눈빛엔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손돌이님은 어찌하여 장사를 시작하셨나요? 손돌이는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갑부댁에서의 순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사당에서 만난 임장군까지 전부 말입니다. 연화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어느 대목에선 웃음을 터뜨렸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참으로 고초가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덕분에 좋은 인연 나누고 갑니다. 다시 뵐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저도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손돌이는 그 길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어째 자꾸만 돌아보고 싶어졌답니다. 저런 낭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손돌이의 마음속에 연화 씨가 자꾸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할 수는 없지. 내 기필코 성공하리라. 손돌이는 금백냥으로 비단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었지요. 손님들이 앞다퉈 모여들고 옷감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이번에는 청에서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비단에다 도자기까지 취급하였지요. 어느덧 손돌이의 재산은 100냥에서 1000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손돌이 말이오? 못 다루는 물건이 없고 못 사오는 물건도 없다더이다. 그래서 이젠 갑부지요. 다들 손값부라 부른다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손돌이는 이름난 큰 상인이 되었지요. 손돌이는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손돌이의 성공에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내셔요. 대견하구나, 손돌아.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손돌이는 어느새 한양 제일에 돈 많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허나 손돌이는 결코 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를 보면 베풀었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도왔지요. 이 돈은 이 한 몸 편하자고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모자처럼 끼니를 굽는 이들을 위하여 쓰려고 합니다. 잘 생각했다, 아들아. 그리하여 손돌이는 곳간을 열어서 팔도의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요. 이게 다 손갑부가 보낸 것이요. 한양 사는 양반이 우릴 언제 봤다고 이런 은혜를. 참말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먼. 그 이야기는 조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 또한 크게 기뻐하시어 곧장 어명을 내렸지요. 이윽고 관리가 손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관리는 덕행을 크게 치하하였지요. 그뿐입니까? 종육품의 명예직 벼슬까지 손돌이에게 내려주었지 뭡니까? 이 미천한 자에게 벼슬을 내려주시다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하여 손돌이는 이제 당당한 양반이 되었답니다. 손돌이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장군님 아니었으면 이 손돌이가 지금껏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갚아야 할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손돌이는 전국에서 석수장이와 목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버려졌던 임장군의 사당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이만하면 사당도 제 모습을 찾았지요. 앞으로도 장군님의 덕을 길이길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돌이는 매해 봄이면 향을 피우고 매해 가을이면 재를 올렸습니다. 이 사당이 그렇게 영험하답니다요. 복을 구하러 멀리서도 찾아온다 하더이다. 그리하여 임장군의 사당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한편 연화아 씨와의 인연도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둘은 꽃피는 정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시전을 돌며 함께 물건을 고르기도 하였지요. 손돌이님, 이렇게 바쁘신데 굳이 시간을 내실 필요는 없었어요. 연화 낭자를 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머, 정말인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의 아버지, 김대감 역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꾼이라 걱정이 앞섰지요. 허나 이제는 조선 제일의 갑부가 되고 벼슬까지 얻었지 뭡니까? 그리하여 김대감은 마음을 둘의 결합을 허락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손돌이와 연화는 마침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매화가 진 자리마다 복사꽃이 물들 무렵이었지요. 대감댁 사위가 되었답니다요. 글쎄 손갑부가 말이오. 세상에, 저 청년이 저런 큰 인물이 될 줄이야? 가난한 장돌뱅이 청년이 이제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사내가 되었습니다. 대감의 사위이자 대상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헌데 손돌이의 마음 한켠엔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갑부댁은 어찌 지낼까? 금옥이 그 사람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한때는 인연이 있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정갑부댁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고를 받은 손돌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집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요. 금옥이 낭자는 아버지 유산을 마구 써대더니 장사랍시고 큰 돈을 들였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쫓겨나 오막살이에서 산다고 하더이다. 세상 일이 참 기막히구먼. 고민하던 손돌이는 마침내 연화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람답게 끝맺으심이 옳겠지요. 한때나마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맙소. 마음의 짐을 덜었소이다.
그리하여 손돌이는 몸소 금오기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금옥이 그대 맞소? 아니, 혹시 손돌입니까? 금오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쫓아냈던 손돌이가 이름난 갑부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손돌이는 품에서 반문서와 집문서를 한 장씩 꺼냈지요. 여기 집 한 채와 밭되기를 넘기겠소. 이제 굶는 일은 없을 것이요. 금오기는 손돌이가 내민 것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지요. 이럴 수가. 내가 어쩌다 이리도 바보 같은 짓을? 그리 좋은 사람을 어쩌자고 내쳤을까? 금오기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껏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발 다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없겠습니까? 손돌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요. 원망은 없으나 돌아갈 수도 없소.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제가 참 좋은 사람을 제 스스로 놓치고 말았군요. 금오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손돌이도 마지막으로 목례를 하였지요. 그리하여 손돌이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연화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봄이면 꽃구경을 다녔지요. 여름이면 시원한 정자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숲을 거닐었지요. 그리고 겨울이면 눈밭에서 손을 맞잡았지요. 그렇게 손돌이는 연화과 함께 평생을 다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경기도 안양에는 강씨성의 선비가 살았습니다. 강선비는 얼굴이 수려하고 성품이 호방하여 별명이 강호걸이었지요. 오, 강호걸 왔는가? 자네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였네. 강호걸 선비님이 없으니 흥이 안 난단 말이어요. 이를 말인가? 여기 기생들이 죄다 자네만 찾지 뭔가? 늦어서 미안하이. 오늘 술은 내가 사도록 하지. 강호걸은 안양 땅 최고의 인기남이었지요. 헌데 사실 강호걸에겐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그건 본인의 아랫도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걸의 아랫도리는 당당한 강호걸과는 달리 작고 볼품없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정녕 말이 되느냔 말이야. 나처럼 훤칠한 사내가 아랫도리는 난쟁이 같으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한탄을 했지만 별 수 없었죠. 혹시라도 남이 볼까 겁이나 측간도 몰래 다녀왔답니다. 하여 가장 친한 벗들 중에서도 강호걸이 얼마나 작은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호걸 선비의 완벽한 사생활 관리도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지요. 호걸 선비님, 제 마음속엔 호걸 선비님 뿐이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난 기적에 들어온 이후로 호걸 선비님만 사모했어 이거사. 어허, 싸우지들 말거라. 내 팔이 2개인데 니들 둘을 못 안아주겠느냐. 역시 호쾌하셔요. 선비님. 이게 다술이 웬수지요. 너무나도 술을 많이 마신 어느 날 그만 친한 기생들과 합방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강호걸이 여인 둘을 끼고 방에 턱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아이고 호걸인 줄 알았는데 아랫도리는 좀생원이 따로 없었네요. 기생들은 빈약한 강호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하여 대번에 방을 뛰쳐나가고 말았지요. 기다리거라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거사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강호걸은 후회마급이었지만 이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쥐뿔도 안 되는 것이 왜 나서서 일을 그르치냔 말이야.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기생들이 동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강호걸의 아랫도리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기 강호걸 지나간다. 예끼 이 사람아, 호걸이 아니라 빈약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러게 말일세. 이제 보니 강빈약이 딱 어울리는구먼.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도 환대받았지요. 허나 이제는 다들 어딜 가나 수군거리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호걸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여 밤이면 밤마다 술을 퍼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이 꼴로 어찌 사느냐? 내가 이리도 호걸인데 어찌 하체가 이리도 좀스럽단 말이냐? 여인의 품이 그리워도 누가 날 원하겠냔 말이냐? 그리하여 강호걸은 작은 물건을 키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습니다. 강호걸은 효험이 있다는 약재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였지요. 또 용하다는 의원이라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이 뿌리를 다려 드시면 혈이 통하여 단단해진다오. 아니, 이 씨앗을 갈아 드셔야 크고 길어진다오. 허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마침내 강호걸은 절망하며 방에 틀어박히고 말았지요. 이러다 나는 여인의 손길도 못 느껴보고 죽고 말겠구나. 아, 하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절망 속에 지내던 어느 날이었지요. 강호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릉의 용한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려 일에 밤낮을 걸어 의원을 만났지요. 선비님 유감이오. 이미 다 해보셨는데 안 된다면 하늘의 뜻이라 보시오. 알겠소. 내 희망을 버리리다. 그렇게 최후의 희망까지 날아가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호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길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겠어요? 강호걸이 물병을 건네자 정신없이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서야 처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참으로 감사해요. 선비님. 다들 날 강빈약, 아니 강호걸이라고 부른다오. 저는 점순이라 해요, 선비님. 점순이 처녀는 용모가 단정하고 눈은 총기로 반짝였습니다. 복장도 고급스런 것이 한눈에도 보통 처녀가 아니었지요. 헌데 처녀는 대체 누구길래 이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있던 게요? 점순이 처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지요. 저는 본래 한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양의 처녀 점쟁이가 바로 저랍니다. 뭐라?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처녀점쟁이가 바로 점순이 그대였단 말이오? 점을 칠 때마다 족족 맞추니 점순이 처녀의 집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나중에는 한양의 고관대작들까지 그녀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이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허, 점쟁이 노릇이 그리도 잘 되는 장사였단 말이오? 네, 그때까지는 좋았지요. 하루는 이름 높은 정승댁에서 왔는데 제가 그만 흉사를 점치는 바람에 정승의 눈밖에 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정승께서는 제 목을 베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지요. 허, 남들 흉사는 잘도 보면서 본인 흉사는 못 보았구려. 네,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저와 같았지요. 화가 난 정승의 부하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하여 점순이 처녀는 집안 재산도 몽땅 두고 몸만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산길을 떠돌다 쓰러졌는데 마침 강호걸이 구해준 것이지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할 따름이어요. 사연이 참으로 딱하구려. 점순이 처녀가 안쓰러워진 강호걸은 또다시 호걸심이 발동했답니다. 당분간 내 집에서 머물러도 좋소. 아니어요. 제가 어찌
갈 곳도 없다면서 무슨 소리여. 당분간 몸이라도 추스르고 가시오. 알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호걸 선비님. 그리하여 점순이는 강호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강호걸은 점순이를 극진히 보살폈지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죽을 정성껏 끓여 먹이고 좋은 이부자리가 깔린 방에 자도록 하였답니다. 점순이는 몸이 많이 지쳤던지 식은땀을 흘리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려. 강호걸은 안쓰러운 마음에 조용히 옆에서 간호를 하였답니다. 헌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점순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곱게 정리된 눈썹, 그리고 한숨 내쉴 때마다 살짝 벌어지는 붉은 입술. 하여 강호걸의 마음이 자꾸만 두근거리는 것이었지요. 허, 사람이 어찌 저리도 곱단 말인가. 강호걸은 하염없이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장이 괜스레 두근거렸지요. 아니, 이놈의 가슴이 왜 이리 뛴단 말이냐.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곧이어 또다시 맥이 빠졌지요. 에휴,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그야 자신의 빈약무쌍한 물건 때문이었지요. 혹여 점순이 처녀까지 실망시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니 점순이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였지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리 말하니 다행이오. 이제 몸도 회복되었으니 편히 있다가 가시오. 그동안 선비님께 너무나도 신세를 졌어요. 어찌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강호걸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다들 어려울 때는 돕고 사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점순이는 그간 강호걸의 극진한 보살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거기다 강호걸은 훤칠한 외모의 대장부였습니다. 남몰래 훔쳐볼 때마다 점순이 가슴도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지요. 하여 점순이는 강호걸과의 인연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답니다. 점순이는 강호걸을 위해 백발백중의 점괘를 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비님의 정궤를 받으리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게 계시어요. 좋소.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하오? 마음속의 고민이나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강호걸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을 큰 고민을 안고 살아왔어. 큰 고민이라니요? 강호걸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물건이 너무나도 빈약하오. 빈약하다니요? 물건이 아기처럼 작고 빈약하고 볼품이 없어. 이러니 도무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 제발 내 물건이 커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겠소. 점순이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말았지요. 아무렴 처녀가 듣기에는 자극이 너무나도 강한 사연이었으니까요. 부탁이오. 제발 무슨 방도가 없겠소이까. 점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강호걸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꼭 참고 점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점순이는 쌀알을 한 옹큼 집어 탁자 위로 쫙 하고 뿌렸습니다. 쌀알들은 기묘한 모양을 이루며 점괘를 나타내었지요. 헌데 점순이의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 나왔소? 이 문제는 오직 삼신할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군요. 그 말에 강호걸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니, 삼신할미라니. 그분은 신령님이 아니오. 점순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삼신할미께서는 아이를 점지하고 남자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령님이에요. 그러니 선비님의 문제는
필시 삼신할미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겠소. 헌데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오. 한참을 망설이던 점순이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제게 방도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셔요. 이튿날 강호걸은 점순이의 말을 따라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햅쌀 새우브로 밥을 짓고 좋은 미역으로 정성껏 국을 끓였답니다. 그러는 동안 점순이는 삼색나무를 해광주리에 담았지요. 자, 다 되었습니다. 그럼 선비님, 제 말대로 꼭 해야 해요. 알겠소. 맡겨만 두시오. 그리하여 강호걸은 금강산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산길은 험했고 바위는 가파랐습니다. 거기다 짐까지 지고 오르느라 강호걸은 땀을 뻘뻘 흘렸지요. 이놈의 물건 때문에 내가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산속길을 한참을 갔지요. 드디어 점순이가 말한 하얀 바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걸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하얀 바위 아래에는 흰옷을 입은 할머니 셋이 앉아 자수를 놓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호걸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신할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물러났지요. 새 삼신할미들은 점점 배가 고파졌는지 슬슬 강호걸이 차려둔 음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자네들 이거 냄새 좀 맡아보시오. 밥 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그러게 말이오. 미역국도 곱게 잘 끓였고 삼색나물도 아주 정갈하구려. 음식이 이리도 좋은 걸 보니 착한 사람이 놓고 갔나 보오. 삼신할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킬킬 웃더니 이내 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떠들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밥맛이 좋구려. 미역국도 아주 구수하네. 나물은 어찌나 향기로운지. 그렇게 삼신할미들은 순식간에 음식을 싹싹 비워버렸답니다. 그제야 숨어서 지켜보던 강호걸이 뛰쳐나왔습니다. 삼신할미님들, 저는 평생 품어온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강호걸은 땅바닥에 엎드려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이 할미들을 놀래켜 죽이려고 하는 게야? 가만히 있자. 이 젊은이는 강호걸이로고 이제야 알겠구먼. 강호걸 이놈아, 혹시 내 물건이 빈약해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냐? 강호걸은 흠칫 놀라더니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삼신할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킬킬킬 웃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얻어먹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네 그려. 아이를 점지하고 사내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일이니. 좋구나 좋아. 어디 선심을 한번 써볼까? 그러더니 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바늘을 꺼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늘이 어찌나 크고 긴지 수수깡만 했지요. 자, 보거라. 이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네. 이걸로 네 물건을 푹 찌르면 크고 길어질 것이야. 자, 그럼 어서 내놔보거라. 강호걸은 바늘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큰 걸 제 물건에 꽂는단 말입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그러나 이미 첫째 할미와 둘째 할미가 다가와 강호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버렸답니다. 생각해보니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요. 허나 세 할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지요. 셋째 삼신할미는 혀를 끌끌 차더니 강호걸의 바지를 휙 하고 내렸습니다. 이거 참 작기도 너무 작구먼. 이래선 도무지 대를 이을 수가 없지 않느냐. 에잉, 안 되지, 안 되지. 자, 어서 시작하자꾸나. 셋째 삼신할미는 커다란 대바늘을 들고
강호걸의 물건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자, 한 방이면 끝난다, 이놈아. 아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할머님들. 강호걸은 몸부림을 쳤지요. 허나 할머니들의 손길은 무슨 쇳덩이처럼 꿈쩍도 안 했답니다. 마침내 대바늘이 강호걸의 물건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두려운 강호걸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아이고 머리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한참 후에야 강호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헌데 흰 바위 아래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란스럽던 삼신할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허, 이거 혹시 한바탕 꿈을 꾼 게 아닐까? 머리가 몽롱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그러고 보니 내 물건이 어떻게 되었지? 강호걸은 벌벌 떨면서 급히 바지를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어쩌노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기사 커다란 바늘에 사정없이 꿰었으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강호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린아이 손가락만 했던 그것이 이제는 잘 익은 오이처럼 커다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강호걸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놀아제낀 강호걸은 신바람을 내면서 산을 내려왔지요. 이리 오너라. 위도 대장부, 아래도 대장부인 강호걸이 왔느니라. 강호걸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기생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웃었던 기생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태껏 신나게 비웃었겠다. 이제부터 이 강호걸이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아니, 호걸 선비님? 거사도 못 치르고 변죽만 울릴 거면 대체 왜 오셨소이까? 지난번에도 우릴 실망시키시더니 또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번에도 헛수고만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기생들은 희죽 웃으며 강호걸을 타박했습니다. 그러나 강호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턱을 쳐들었습니다. 예끼 이것들아. 이번엔 다르다. 내 물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거라. 호랑방탕하게 외친 강호걸은 자랑스럽게 바지를 내렸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정령 사람의 물건이 맞는 거야? 기생들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빈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강호걸의 아랫도리에는 거대한 기둥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호걸 선비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바지 속에 대포를 감추고 오셨나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람? 이놈들, 이 강호걸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아모시겠느냐? 기생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강호걸과 합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호걸은 자신만만하게 여인들 사이로 뛰어들었답니다. 헌데 5분도 안 되어 강호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커져도 너무 커진 것이었지요. 어찌 보면 오이가 아니라 무슨 대포 같았지 뭡니까? 호걸님, 저는 무리여요. 이건 바늘귀에 통나무를 넣으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저도 도저히 무리여요. 살려주셔요. 그렇게 기생들의 비명만 가득했던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생들은 밤새 살려달라고 빌다가 이튿날 아침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호걸이 간절히 원하던 거사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아랫도리가 너무 부실하여 받아줄 여인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너무 작아서 문제였건만. 헌데 이제는 커도 너무 커서 감당할 여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않느냐. 하는 수 없이 강호걸은 다른 기생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허나 여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기생들은 강호걸의 아랫도리만 보면 손사래부터 치고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저희는 그만 가보겠어요. 우리 목숨이 하나뿐인데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설령 은화 10냥을 준다 한들 이건 무리예요. 기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렇게 강호걸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발없는 말은 천리를 갔지요. 강호걸이 아랫도리에 대포를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쫙 퍼졌습니다. 강호걸이 말이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더군. 그게 아주 대포래, 대포. 그 어떤 여인도 감당을 못한다던데? 이제 별명이 강빈약에서 강대포로 바뀌겠구먼. 대포면 뭐하나? 쏠 일이 영원토록 없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킥킥거렸습니다. 뭐 간혹 호기롭게 강호걸에게 수작을 붙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강선비, 저와 함께 좋은 밤 보내지 않겠소? 선비님, 제 방에서 술 한잔 하시지요? 강호걸은 내심 반가웠습니다. 오, 드디어 나를 받아줄 여인이 나타났구나.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어머 세상에, 이건 도저히 아니야. 아이고, 내 허리야. 못해. 도저히 못해. 강호걸이 대포를 딱 꺼내는 순간 보는 족족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호걸은 또다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내가 산을 타고 금강산까지 갔단 말인가? 결국 강호걸은 다시 한번 삼신할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금강산을 찾아온 강호걸은 삼신할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삼신할미님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허, 또 왔구나.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처음엔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으나 이제는 커도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어찌나 커졌는지 감당할 여인이 없습니다요. 헌데 삼신할미들은 강호걸의 사연을 듣고도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고쳐달라고 왔단 말이지? 이놈아, 우린 내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거늘 내 놈이 감당을 못한 것이 아니냐. 깔깔거리며 웃던 할미들은 나중에는 아주 대굴대굴 굴을 지경이었지요. 강호걸은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허, 할미님들,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해주려면 적당히 크게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순간 삼신할미들의 웃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우리 탓을 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오라. 도대체가 저한테 맞는 여인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요. 그러자 삼신할미들은 마구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맞는 여인이 없다. 예끼 이놈아. 천지만물에는 다 짝이 있는 법이거늘. 우리가 맺어준 인연을 못 찾은 것은 내 놈 탓인데 왜 우리를 탓하느냐? 다급해진 강호걸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만약 삼신할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이 어리석은 강호걸은 고매하신 할미님들의 깊은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요. 그러니 제 짝이 어디에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삼신할미들은 강호걸을 내려다보더니 서로를 마주보며 끄덕였습니다. 내 놈이 불쌍하니 특별히 가르쳐주마. 그러니 귀를 씻고 잘 들어라.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을 짓지 않고 생쌀을 올리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네 짝이다. 아니, 무슨 그런 고약한 여인이 다 있습니까요? 그게 제 짝이라고쇼. 그래, 이거사. 그러니 그 여인을 찾도록 하거라. 강호걸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삼신할미의 말은 아리송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씀이요? 그러나 삼신할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지요. 아이고, 뭔 바람이 이리도 세냐? 강한 바람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 삼신할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강호걸은 알쏭달쏭한 문구만 얻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 대신 생쌀을 올리는 여인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집에 도착하니 기력을 다 찾은 점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아, 점순이 처녀. 기다리고 있었소이까. 점순이는 반갑게 강호걸을 맞이하였지요. 그런데 얼굴이 영박지 않으시네요. 혹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셨습니까? 강호걸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강호걸은 한숨을 내쉬며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내 물건이 너무 작아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커서 문제라오. 그래서 다시 삼신할미를 찾아갔더니 아주 알쏭달쏭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겠소. 알쏭달쏭한 말이라니요? 강호걸은 삼신할미들이 해준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지요.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을 짓지 않고 생쌀을 올리는 여인이 바로 내 짝이라 했소.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이오. 삼신할미께서 하신 말씀이니 무언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점순이 처자는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강호걸의 사연을 들은 점순이는 함께 걱정을 하였습니다. 허나 똑똑한 점순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저도 그 말만 듣고는 뜻을 알기 어렵군요. 그러니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오. 강호걸은 머리를 감싸쥐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점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호걸 선비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꾸만 가슴을 아리게 하였지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점괘를 보기로 하지요. 괜찮으시겠소? 자꾸 점을 쳐서 천기를 누설하면 좋지 못하다고 들었소이다. 염려 마시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호걸 선비님 일을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점순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을 보기로 하였답니다. 점순이는 조용히 정한수를 떠놓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쌀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자, 선비님 이제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리하여 점순이는 탁자 위에 쌀을 조심스레 뿌렸습니다. 촤르륵 하고 쌀알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강호걸은 초조한 마음으로 점순이 처자의 점괘를 기다렸습니다. 뭐라도 알면 참으로 좋겠소. 그러나 점괘를 들여다보는 점순이 처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혼란스런 표정이었지요. 왜 그러시오? 혹 좋지 않은 징조라도 보였소. 그게 말이어요. 점순이는 한참 동안 점괘를 들여다보았지요. 이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령님조차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강호걸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 신령님도 모른다니. 그럼 도대체 누가 안단 말이오? 결국 강호걸은 크게 낙심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결국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것이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점순이 처자는 강호걸의 손을 살며시 맞잡았습니다. 인연을 맺고 싶지만 맺을 수 없다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반드시 있답니다. 강호걸은 눈물을 훔치며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선비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겁니다. 점순이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강호걸은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점순이 처자. 여기서 좌절할 수야 없는 노릇이오. 내일부터 다시 인연을 찾아보겠소. 점순이는 그런 강호걸을 어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선비님은 꼭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강호걸의 눈에 어째 점순이 처자가 점을 치던 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응, 가만히 있자. 상 위에는 정한수가 놓여 있고 생쌀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호걸의 머릿속에서 삼신할미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게 그 뜻이었구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 대신 생쌀을 주는 여인. 그제야 강호걸은 삼신할미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점을 보는 점순이의 모습이었지요. 점순이. 그건 바로 당신이었구려. 점순이야말로 강호걸의 천생연분, 운명으로 맺어진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강호걸은 벌떡 일어나 점순이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점순이 처자. 네, 선비님? 바로 당신이오. 당신이 내 인연이었소. 그제야 점순이도 머릿속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한수를 떠놓은 상의 쌀알로 점을 치는 모양새가 영락없이 삼신할미의 예언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순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소. 삼신할미께서 내 짝을 점지해 주셨소. 그 짝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오. 점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함께하자고 청한다면 허락해 줄 수 있겠소. 점순이는 부끄러움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심스럽게 강호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도 선비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강호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이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지요. 점순이도 떨리는 손으로 살포시 강호걸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맺어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합방에 들었지요. 이 몸은 대포를 가지고 있다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아니 원세상에 정령 사람이 맞으신가요? 강호걸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점순이는 깜짝 놀랐지요. 허나 삼신할미의 예언을 믿고 눈을 딱 감았지요. 마침내 강호걸이 전진하니 점순이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꼭 극락으로 인도하리다. 헌데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일까요? 내로라 하는 기생들도 못 감당한 강호걸이 점순이에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딱 맞는 열쇠와 자물쇠 같았지요. 그리하여 둘은 너무나도 즐겁고 황홀한 밤을 보냈답니다. 점순이는 밤새 자지러지다가 새벽이 오고 나서야 잠이 들었지요. 마침내 거사를 제대로 치른 강호걸도 점순이를 품에 안은 채 눈을 붙였답니다. 점순이 처자. 그대는 이제 내 사람이오. 예, 호걸 선비님. 아니, 서방님. 며칠 후 강호걸과 점순이는 혼례를 치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내의 혼인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해줬지요. 그리고 그 대포를 감당하게 된 여인이 천하절색이라는 것을 알고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하여간 놀라고 즐거운 일이 많은 혼례였지요. 이리 오시오, 부인. 예, 서방님. 점순이 여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의 신방에서 또다시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점순이 자지러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다고 하네요. 그 후 강호걸은 점순이의 보필아의 과거에도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자식을 보고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하여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참으로 얄궂고도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